7에 보면요. 문제 37번. 문제 37번이요. 뭐냐면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식이죠.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식이요. 자, 우리가 이제 보면요. 바로 그냥 문제를 봐요. 바로 문제 1번을 바라보세요. 의사표시의 도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사회관념상 상대방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음을 뜻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보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요. 우편함 있죠? 우편함에 편지가 꽂혀 있는 거. 우편함이요. 그런 것을 뭐라 한다? 도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요. 우편함 편지를 내가 바로 받아본 건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수령한 것도 아니잖아요. 내용 자체 지금 알았어 몰랐어? 몰랐잖아요. 그래도 관계없다. 도달이다 이 말이죠. 도달은 표의자의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한 것을 의미한다. OX, X, 현실적으로 수령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3번은요.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줄고요. 수령 거절하죠.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면 도달로 봐요. 그러니까 내가 편지를 줬는데요. 채권, 압류라든가 최고장을요, 보냈는데 상대방이 그 편지를 버리고 도망간다 이 말이죠. 그런다 하더라도 도달로 봐. 그러면 도달로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봐봐.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 이렇게 돼 있죠? 그 1번하고 똑같잖아요. 도달의 항은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음을 뜻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이 뭐냐? 3번의 뜻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해도 도달로 본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 이 말을 뭐라고 한다? 도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4번은요. 우편물이 등기 우편 박스에 등기 우편. 등기라든가 내용 증명이죠. 등기나 내용 증명은 어떻게 되냐? 그 우편물이요.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본다. 본다로 써 본다. 도달하였다고 본다. 알겠죠? 근데 5번은요. 5번은 내용 증명 우편물이 반송되지 않았다. 그래 됐죠? 반송되지 않았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 송달되었다고 본다. 알겠죠? 송달되었다. 근데 4번 같은 경우도 보면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요. 도달하였다고 본다. 이렇게 본다. 알겠죠? 본다. 이렇게 하고 정답 몇 번이다? 2번이다. 이 말. 2번. 우선 알겠죠? 도달하였다고 본다. 이렇게 하고 2번. 그러니까 반송되지 않으면 도달로 본단 말이죠. 우리가 판례가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봐봐요. 판례가 뭐라고 했냐. 보통 우편은 상당 기간 내에 도달했다고 추정할 수 없다. 이런 말을 썼어. 추정할 수 없다. 그런데 등기 우편하고 내용 증명은요. 그 기간 안에 도달했다고 본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알겠죠? 자, 그래서요. 37번의 정답은요. 2번. 2번은요. 수령한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죠? 아니다. 그렇게 2번은요. 자, 38번은요. 1번. 보통 우편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보통 우편의 경우는 봐봐. 보통 우편 맨 끝에 추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도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 그럼 보통 우편에서 하나 더 써. 뭐냐면 신문 광고예요. 신문 광고도 도달로 보지 않는 것이에요. 2번 채권 양도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이란 말의 뜻이 뭐죠? 두 번째 줄 현실적으로 수령했거나 내용을 알 필요까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2번 틀렸죠? 3번은요. 채권 양도 통지는 채권 양도를 통지한 후 등기 우편물이 채무자의 주소나 사무소가 아닌 동업자의 사무소. 여러분 봐봐. 우리가 동업자의 사무소에다가 편지를 배달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신원이 분명치 않는 자에게 송달됐다. 이 말이 중요해. 누구한테 편지를 줬는지 우체부가요. 알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럴 때는 도달로 인정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신원이 분명치 않은 자에게 송달. 그 말이 중요해. 도달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자, 4번. 4번 또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임차인이 2층에 살고 임대인이 1층에 살아요. 근데 임차인이 보증금을 달라겠더니 임대인이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임대인한테요. 그 보증금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채권 양도했다. 이것을 편지를 보냈단 말이죠. 편지를 보내니까 그 1층에 가정부가요. 그 편지를 받은 거야. 가사도우미가요. 편지를 받았는데 2층에 있던 그 통지를 보낸 임차인이요. 1층에 가가지고 가정부한테 그 편지를 다시 해수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봐봐요. 채권 양도 통지서가 들어있는 우편물을 상대방의 가사도우미가 수령한 직후 한 집에 거주하고 있던 통지인인 표의자가 그 우편물을 바로 해수해 버렸다. 바로 해수.
바로 다시 가져가서 자기가 편집을 하고 자기가 다시 찾아가 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가사 도우미의 주인이요. 기가를 했을 때는요. 편지를 읽을 수 있는 상태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도달이 아니다 이 말이죠. 도달했다고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또 5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편지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등기라든가 내용 증명 우편으로 보냈다. 편지가 반송되지 않으면 편지가 뭔 걸로 본다? 도달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내가 그 집에요. 갑이 을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을이요 거기에 주민등록 전입 신고가 돼 있고 실제로 거기에 거주를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편지가 반송이 안 됐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도달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왜냐? 우리 민법상의 주소지라고 하는 것이 뭐냐? 주민등록 전입 신고지를 주소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 민법상의 주소지는 뭐가 주소지다?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 주소지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학원에서 와가지고 아침에 와가지고 어떤 분들은요 오후까지 이렇게 학원에 계시잖아요. 이 학원이 여러분들이 학교 갈 때까지는 생활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학원이 여러분의 주소지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주민등록 전입 신고만 돼 있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은 민법상의 주소지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것은 편지가 글이 보냈는데 편지가 반송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도달로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이것을 의사표시 효력 발생식이죠. 자, 그 다음에 30번부터 보면 뭐가 나왔죠? 대리행위라고 돼 있잖아요. 대리행위요. 우리가 이제 대리에 있어서는 문제라는 것이 뭐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닌데요. 먼저 대리에는 삼면관계가 있죠. 대리는 이렇게 갑이 있고 이렇게 병이 있고 갑이 이렇게 을이 있잖아요. 갑이 을한테 일단 뭐를 주죠? 대리권을 주죠. 대리권이요. 대리권은 뭐다? 권한이다. 또는 권능이다. 또는 자격이다. 이란 말이잖아요. 이걸 뭐란다? 갑을 뭐라고 그래? 본인이라고 하고 병을 뭐란다? 상대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대리권을 주면 을을 이제서야 뭐란다? 대리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요. 대리권을 줬느냐 이 말이죠. 그럼 대리권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이 말이죠. 대리권의 발생은 법정 대리하고 무슨 대리가 있어요? 법정 대리하고 임의 대리가 있죠. 법정 대리는 뭐다? 법정 대리는 법률의 규정이죠.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 말이죠. 누가 있죠? 법에 규정된 거? 친권자죠. 친권자는 미성년 자녀의 법정 대리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또는요 법원이 선임해요. 법원이 선임을 해. 이것을 뭐란다? 파산관제인이죠. 파산관제인 이런 경우는 법원이 선임하죠. 이것을 법정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요 임의대리는요. 임의대리는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 말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법률행위는요 여기서 단독행위가 있죠. 단독행위가 있고 법률행위는 또 뭐가 있어? 계약이 있죠. 이 단독행위는 뭐란다? 본인의 수권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어. 그럼 수권행위가 뭐죠? 권한을 수여하는 행위죠. 수권행위. 이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 수권행위에서 대리권이 성립하는 경우가 없고 그 다음에 계약의 경우는 위임계약이죠. 위임계약을 말한다. 그러면 계약을 말한다. 원인된 법률관계죠. 그래서 원인된 법률관계. 법률관계에 의해서 대리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보통 위임장을 줬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대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위임장을 준 것과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하고 달라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위임장을 줬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경우로 하면 뭐도 준다? 대리권도 준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위임을 뭐란다? 계약이라고 하죠. 단독행위죠. 단독행위한 계약을 법률행위죠. 법률행위에 의한 대리를 임의대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임의대리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선임된 대리인 이렇게 나와. 법률행위. 그러면 그것을 무슨 대리로 알아야 된다? 그것을 임의대리로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여기요 변경이죠. 이 변경이라는 것은 뭐냐? 일정한 대리권의 범위가 있어야 돼. 만약에 대리권의 범위 아니다. 그러면 본인이 책임을 져.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난다. 그러면 대리인이 책임을 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본인이 책임을 질 것이냐 말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먼저 여기서 대리권의 이제 범위를 우리가 한번 보면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냐 또는요 불분명하냐 이 말이죠. 불분명하다 말은 무슨 말이냐?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주면서 뭐라 하냐? 야, 너 내 대리인 좀 돼. 그래, 그럼 내가 너한테 널 위해서 뭘 할까 그랬더니 나중에 알려줄게, 나중에. 그리고 나중에 알려준다 하면서 아무 말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하다 이 말이죠.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하면 어떡하냐? 먼저 보존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보존행위. 그 다음에요, 성질이 변하지 않아야 돼. 성질이 변하지 않아서 이용하고 무슨 행위다? 계량행위요. 그래서 이용과 계량행위라고 했어. 성질이 변하지 않아야 돼요. 여기 보존행위라고 하는 게 있어. 보존이요. 이 보존행위는 뭐냐?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먼저요, 고장났다. 가옥을 뭐한다? 가옥을 수선한다. 가옥을 수선한다. 그 다음에 소멸시효다.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 다음 미등기다. 미등기 건물이다. 소멸시효의 경우는 소멸시효를 뭘 한다? 중단을 시키는 것이고, 미등기 경우는 무슨 등기를 한다? 보존 등기를 하죠. 이런 것들을 말한다? 보존이라고 하고, 이것을 제한 없이 할 수 있어.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성질이 바뀌지 않아야죠. 이용하고 계량행위를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법에서. 그래서 여기요, 예금이요. 예금을 인출한다. 예금을 인출한다. 그 다음에요, 형질 변경이죠. 전. 밭이죠. 전을요, 답으로 형질 변경. 형질 변경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성질이 바뀌었으니까 안 된다, 이 말이죠. 예금을 인출해봐. 예금은 권리로 화체되어 있잖아요. 통장이에요. 그런데 인출을 하게 되면 뭐가 되죠? 금전이 돼버리잖아요. 금전이요. 돈으로 되죠. 돈. 물건이 돼버리죠. 예금을 인출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인출해서 대여하거나, 인출해서 주식을 사거나 다 안 돼. 대여나 주식을 샀다는 게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인출하면 그 자체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럼 만약에 내가 대리인한테 대리권을 돈을 1억을 주면서 통장을 좀 관리하겠더니 대리인이 그 통장에 있는 1억 원을 인출했다 이 말이죠. 인출함과 동시에 안 되는 것이에요.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니까. 알겠죠? 그럼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다 이 말은 대리권의 범위 안으로 들어오면 누가 책임진다겠죠? 본인이 책임지죠.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면 누가 책임져요? 대리인이 책임진다겠죠? 그러면 처음부터요. 본인이 대리인한테요. 자기 집을 좀 팔아오라고 계약을 체결하라고 대리권을 계약을 체결하라고 대리권을 줬어. 가서 입찰 좀 봐라고 입찰 좀 봐라. 내가 빌려준 돈 좀 받아와라. 영수 돈을 좀 받아와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요. 이 대리권 보면 매도 집을 좀 팔고 와라. 매도하고 와라. 그 다음에 예금 좀 하고 와라. 예금 이렇게 해가지고 대리권을 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오라 했더니 가서 뭐냐면 계약을 해지하고 왔어. 입찰을 좀 봐라 했더니 가서 입찰에 대한 치하에 동의하고 왔어. 내가 돈을 빌려준 거 좀 받아오라 했더니 면제하고 왔어. 면제. 그 돈을 면제하고 왔어. 집을 좀 팔고 와라. 매도. 그랬더니 가서 그것을 다시 처분하고 왔어. 저 예금 좀 하고 와라. 예금. 처분하고 매도하고 오라 했더니 가서 매수하고 왔어. 예금 좀 하고 오라 했더니 가서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 대출을 받았어. 또 그것을 처분하고 왔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여러분요. 다 판례가 난 건데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딱 보면 극과 극이에요. 만약에 내가 대리인한테 계약을 체결하라고 대리권을 줬더니 가서 계약을 해지하고 왔어. 돈 좀 받아오라 했더니 가서 돈 갚지 말라고 면제하고 왔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요. 되는 것들이 있다. 되는 것들이. 대리권 범위 아니다. 되는 것이 있다. 되는 것. 그건 뭐냐? 매매계약 체결이요. 체결을 대리권하고 매매계약 체결뿐만 아니라 이행까지 하거라. 이행까지 하거라. 그래서 포괄적으로 수권을 줬어. 포괄적으로 수권을 줬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요. 임의 대리권이요. 임의 대리권을 줬다 이 말이죠. 갑일한테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매매계약 체결이죠. 체결을 하고 오라 했더니 인간이 가서 중도금하고 잔금을 대리인이 받은 거예요. 계약만 체결하고 와야 되는데 중도금하고 잔금을 받은 거예요. 이것도 대리권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 그러니까요. 갑을 위해서 을이요. 상대방 병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중도금하고 계약금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 받았어도 그럼 마치 병은요. 갑에게 돈을 준 것과 똑같다 이 말이죠. 알겠죠? 여기는 체결과 이행뿐만 아니라 포괄수권, 이행에 관해서 포괄수권, 이행, 등기까지 해주고 와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를 받으려면 뭘 받아야 돼요? 잔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란다? 잔금, 지급, 기일을 뭐 할 수 있다? 연기해 줄 수 있다. 연기. 임의 대리죠. 임의 대리. 임의 대리는 뭐죠? 수령 대리권. 수령 대리권을 포함한다. 수령 대리권을 포함한다 이 말이죠. 여기서 이렇게 수령 대리권을 포함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매매계약 체결은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수 있고 체결과 이행은 잔금 지급 기일을 연기해 줄 수 있고 임의 대리권은 수령 대리권을 포함한다 이 말이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중도금과 잔금을 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잖아요. 수령해가지고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한테 줘야 되잖아요. 본인한테 주지 않고 대리인이 어떻게 한다? 대리인 자신을 위해서, 대리인 자신이나 누굴 위해서? 제3자를 위해서 쓸 수 있잖아요. 알겠죠? 대리인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됐죠 지금? 이런 경우는 어때요?
대리인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해서 쓰죠. 이럴 때는 대리권이 뭐죠? 이런 것은 이것을 대리권 뭐라 한다? 남용이라고 얘기하죠. 대리권 남용. 이런 대리권 남용은 원칙적으로 누가 책임지죠? 본인이 책임지죠. 그런데 상대방이요. 상대방이 그 사실을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면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본인은 책임 안 진다. 그래서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대리권의 남용이라는 것이 나온다. 이걸 알아야죠. 그러니까 대리권 남용은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안에서 대리행위를 했는데 자기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해서 쓰는 것을 대리권의 남용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대리권 자체를 벗어나는 것은 대리권 남용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리권의 범위가 있고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대리권을 남용을 하죠. 대리권을 남용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대리권을 이제 제한을 해야 되겠죠. 왜 제한을 하죠? 본인한테는 이기니까 손해니까. 여기서 뭐가 있다? 119조 공동대리가 있고 공동대리 또는 뭐가 있다? 자기계약 쌍방대리 있죠.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그러면 공동대리하고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는 뭐냐면 여기서 이 말이죠. 여러분요 대리인이 여러 명이다. 대리인이 수인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요 능동대리가 있고 무슨 대리가 있어? 수동대리가 있죠. 그럼 능동대리는 뭐고 수동대리는 뭐예요? 능동대리는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의사를 표시한 것이고 수동대리는요 상대방이 대리인한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능동대리는 원칙은 무슨 대리한다? 각자, 다른 말로 단독으로 대리하죠. 수동대리는요 언제나 뭐다? 각자 단독으로 대리한다. 그런데 여기 예외적으로 법률의 규정이나 수권행위에서 무슨 대리할 수 있다? 공동으로 대리할 수 있다. 이때의 공동으로 대리하는 것은 이때의 공동은 의사 결정을 공동으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공동으로 하라 했더니 한 사람이 대리하면 무슨 대리가 된다? 무권 대리가 된다. 이걸 잘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죠?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요? 그러면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허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누구의 이익을 해치니까. 원칙적으로 허용 안 돼. 왜요? 본인의 이익을 해치니까 안 되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는 된다? 어떤 경우는 돼요? 본인의 승낙. 본인이 승낙한 경우 되죠? 본인의 승낙한 경우 대표적인 건 뭐가 있죠? 법무사. 이런 법무사가 등기하죠, 등기. 법무사가 등기할 때는 쌍방을 대리하죠. 매도인과 매수인이요. 그 다음에 뭐다? 사채 알선업자. 알선업자가 있고, 그 다음에 주식의 명의를 바꾸는 거죠. 주식의 명의 개서. 이런 경우는 본인의 승낙이 있어가지고 되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건 채무이행이죠. 그럼 채무이행은 본인의 승낙 없어도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반드시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 있어야 되는 거 뭐가 있어? 대물변제하고 그 다음에 경계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여기요 다툼이 있는 채무이행, 그 다음에 항변권이 붙은 채무이행,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채무이행. 이러한 채무이행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본인의 뭐가 있어야 돼? 승낙이 있어야 된다. 본인의 승낙. 그러니까 여기요 다툼이 있는 것, 항변권이 붙은 것,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것, 채무이행은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 알겠죠? 그럼 여기는 채무이행은 본인의 승낙이 없어도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채무이행은. 근데 이것은 반드시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돼.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가능한 것들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기계약 쌍방대리에서 자기계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자기계약. 알겠죠? 쌍방대리가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다. 알겠죠? 여기서 뭐가 있다? 첫 번째요. 아버지가 자를 뭐래서 아들을 대리해서 증여를 한다. 증여. 아버지가 집을 하나 사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그걸 주고 싶어. 근데 아들이 미성년자니까 아들을 아버지가 대리해서 증여를 해. 그러면 아들한테는 유리하다, 불리하다? 유리하죠. 그래서 그건 허용이 된다. 자기 이야기지만 쌍방대리 금지는 뭐죠? 물건은 하나예요. 경매 물건은 하나예요. 물건은 한 개예요. 한 개인데 누구야? 쌍방으로부터 매수 대리권을 수여를 받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동일 물건이죠. 경매 물건이 하나 말은 동일 물건에 대해서 뭐죠? 쌍방으로부터 매수 대리권을 수여받은 경우. 이건 쌍방대리죠. 그래서 뭐가 된다? 판례가 뭐라 했다? 그래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래서 무효라고 했어요. 무효. 그래서 이것은요,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에 관한 것이니까 잘 알아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뭐냐, 대리권 소멸인데요. 대리권 소멸은 판례는 없어. 그래서 대리권 소멸이라는 것은 뭐냐, 본인이 사망하거나 공통으로 소멸하는 것은 대리인의 사망, 파산, 성률견 개시죠. 그런데 이미 대리에만 투기한 것이죠. 이미 대리에만 있는 것이 있죠. 뭐가 있어? 원인된 법률 관계의 종료, 그 다음에 수권행위의 철회. 알죠? 이 두 가지는 이미 대리에만 있고, 공통으로 된 것은 뭐다?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파산, 성년, 후견 개시. 이렇게. 알겠죠? 이것을 우리 말한다. 대리에서 대리권에 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잠깐 한번 볼까요? 자, 39번요. 자, 39번 보면, 자, 1번요. 인감증명서의 교부. 인감증명서의 교부만 줄고요. 그것은 대리권 수여가 아니에요. 인감증명서만 주면 안 돼. 2번,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 원칙적으로 본인이 책임지죠?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거기가 중요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거기다 써. 비진이 표시에 관한 규정.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비진이 표시에 관한 규정이에요. 비진이 표시에 관한 규정이다. 그래서 우리는 대리권 남용의 경우는 비진이 표시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말할 수 있다. 경감시킬 수 있다. 자, 3번은요. 계약의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하여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는데 의사가 일치, 상대방이 줄고 바로 옆에 본인과 줄고 의사가 일치. 그러면 누구하고 누가 계약의 당사자다? 상대방과 본인이 계약의 당사자다. 맞죠? 자, 4번은요. 채권의 양도인으로부터 채권 양도의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통지할 수 있다. 통지, 동그라미 통지. 우리가 대리는 원칙적으로 대리는 뭐를 하냐? 법률행위를 대리해. 그 법률행위도 어떤 법률행위냐? 그럼요, 재산상 법률행위하고요. 재산상 법률행위하고 법률행위는 그 다음에 또 가족법상 법률행위가 있죠. 가족법상 법률행위는 안 돼. 재산상 법률행위는 대리가 돼. 알겠죠? 법률행위는 첫 번째. 자, 두 번째는요. 재산상 법률행위만 대리가 된다고. 자, 두 번째는 준법률행위 있죠? 그러면 준법률행위 중에서도 어떻게 되냐? 표현행위 있죠? 표현행위는 의사의 통지가 있죠. 의사의 통지하고 그 다음에 관념의 통지가 있죠. 그 다음에 감정의 표시. 감정은 뭐죠? 용서죠? 감정의 표시는 대리가 안 돼. 의사의 통지는 최고하고 뭐다? 거절하고. 관념의 통지는요? 통지하고 승인하고 승낙이잖아요. 간통상 입었다. 의체거다. 이것은 대리가 허용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통지가 나왔다. 통지는 대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보면 통지는 뭐 할 수 있다? 대리할 수 있다. 이렇게. 4번 맞죠? 자, 5번은요.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인 명의를 타인으로 해서 타인. 그러면 원칙적으로 법령에서상 누가 계약의 당사자냐? 타인을 매매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타인을 매매의 당사자로 봐야 된다. 정답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렇게. 자, 40번은요. 대리권의 범위죠? 이런 봐봐. 대리권의 범위는 그러면 이것을 이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1번 갑이 을에게 금전소매차 및 이것을 위한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 체결 그러면 체결. 봐봐 여기 체결의 대리권을 줬는데 해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맨 그때 해제할 권한도 있다. 틀렸어. 자, 2번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혜받은 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결. 이거 봐봐. 체결했을 때 해제는 안 되지만 중도금이나 잔금을 말 수는 있다. 수령할 권한이 있다. 알죠? 2번 맞죠? 자, 3번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이죠. 여기요. 체결과 이행이죠. 체결과 이행. 그러면요. 잔금 지급기를 뭐 해줄 수 있다. 연기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으나 약정된 매매대금의 잔금 지급기를 연기해 줄 권한은 없다. OX 연기해 줄 권한이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자, 4번은요.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 권한을 정하지, 여기 봐봐요. 보존행위는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보존행위만 할 수 있다. 틀렸어. 보존행위만 아니고 보존행위는 제한 없이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하고 계량행위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보존행위만 그러면 안 돼.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맞는데 보존행위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알겠죠? 자, 5번은요. 금전 소비대차 및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뭘 하면 된다? 계약을 해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40번이요. 1번하고 5번이요. 똑같네요. 알겠죠? 1번 우리 시험에 나온 것이고 5번하고 비슷하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41번을 보세요. 41번.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나요? 자, 일반적으로 임의 대리권에는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 여기 봐봐. 임의 대리권은 수령 대리권을 포함한다. 1번 맞죠? 2번 소송상 화해나 청구의 포기. 줄거봐. 화해나 청구의 포기. 소송하다 중간에 안 되겠으면 화해하든지 포기하든지 하라 이 말이죠. 그럼 두 번째 줄 가운데요. 처분이나 포기에 관한 권한도 수여되어 있다. 왜? 화해나 포기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중간에요. 포기했다 이 말.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 이 말이죠. 포기에 대한 권한도 수여되어 있다. 그 다음에 3번은요. 계약 체결 들고 체결의 대리권은요. 두 번째 끝에 해제의 권한은 있다 없다? 없다. 4번은요. 대여금 수령이 뭐죠? 수령? 영수 받아와라 이 말. 받아와라. 알겠죠? 두 번째 줄에 면제 바로 밑에 면제. 돈 받아오라 했는데 면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면제를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특별 수권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예금계약 체결 줄고 예금을 좀 하고 오라겠다니 이 사람이 가가지고 두 번째 줄 가운데요. 담보로 대출받으면 돼 안 돼? 대리인한테 예금 좀 하고 오라 그랬어. 근데 이 대리인이 가서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안 된다. 담보로 대출 또는 처분 안 된다. 여기 봐봐요. 예금을 하고 오라 했죠. 대출을 받거나 처분하는 것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간단하게 빨리 암기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42번까지 봐요.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이렇게 됐죠?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 매수. 그런데 두 번째 끝에 처분은 된다 안 된다? 안 돼. 왜? 처분은 매도에 봐봐. 매도는 매수는 안 되죠. 매수는 매도 안 된다고. 알겠죠? 안 돼. 그래서 권한이 주어진 것은 아니다. 1번 맞죠? 2번 변호사에게 판결에서 인용된 금액의 수령을 위해서 위임장을 작성해서 그 금액 수령 동그라미 수령 돈 받아와라 이 말이죠. 돈 받아와라 했더니 인간이 가서 변호사가 말도 않고 맨 끝에 두 번째 끝에 소송비용 상환 청구는 포기에 관한 권한은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들어가 있지 않다. 수령하고 포기는 전혀 다르잖아요. 3번은요. 법정 대리인 친권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 거기까지. 법정 대리인 친권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하고자 자녀를 대리해서 계약을 체결했죠. 이것은 뭐다? 맨 끝에 자기 계약이지만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5번을 먼저 봐. 5번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동일 물건 주고 한 개밖에 없다 이 말이죠.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뭐죠? 매수 대리인이죠. 2인 이상의 대리인. 이것은 쌍방 대리 금지에 위반되죠. 그래서 이것은 뭐가 된다? 이 입찰은 무권 대리행위다. 그럼 큰일 나. 무효이다. 무권 대리는 유동적 무효라는 말인데 판례는 무권 대리라고 얘기하지 않고 무효이다. 그래서 무효이다. 무권 대리다. 그럼 큰일 나. 무효이다. 이래야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봐봐. 사채 알선업자죠. 알선이면 쌍방 대리가 가능하다 이 말이죠. 쌍방 대리가 가능하다. 그 말은 무슨 뭐예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여기 한번 봐봐. 여기 보면 법무사가 등기라는 경우 사채 알선업자 주식의 명의에서 이것은 유효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사채 알선업자 유효이다. 주식의 명의에서 유효이다. 법무사의 등기 사무 유효이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43번부터는 현명에 관한 것이니까요. 현명은 다시 또 설명을 해야 되니까요. 무권대리하고 뭐가 또 표현대리가 있는데 이런 무권대리 한번 봐봐. 무권대리 45번, 46번, 47번이 판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왜 그러냐? 대부분 무권대리가 사례형 문제로 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알겠죠? 뭐 사례형 문제로 나온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된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는 일단 민법 총칙이 다 끝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봤던 것 중에서 법률의 해석하고 비진이하고 통정의 표시가 조금 이렇게 양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지. 알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끝날 거니까요.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면 문제풀이가 잘 안 되신 분들이 가끔 있을 거예요. 문제풀이가 안 되는 거. 문제풀이가 안 된다 해서 자꾸 숨으면은요, 그건 끝없어. 알겠죠? 그거 숨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고. 왜냐면 10월 27일 다 바뀔 건데 왜 숨어요? 그럼 숨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 알겠죠? 어차피 해야 될 거 부딪히는 게 나아요. 알겠죠? 그리고 점수가 안 나오면 왜 안 나오는지 상담을 해야죠. 알겠죠? 나는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점수가 안 나온다. 그래서 상담을 해야지만이 뭘 할까요? 시험을 쳐야지 상담이 가능하죠. 그리고 뭐를 해야 답안지를 내야지 점수가 이렇게 안 나오는데 그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좀 대안을 해주죠. 알겠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어. 물론 이제 학원은 시험을 보는 것이 안 좋아요. 첫 번째, 학원에서 하는 일이 많죠. 두 번째, 돈 많이 들어가죠. 세 번째요, 학생들이 자꾸 함부를 하죠. 안 좋은데, 근데 결론적으로 딱 보면 학원이 끝났을 때, 1년이 끝났을 때 보면은 어차피 중간에 함부할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차피 언젠가는 또 함부를 하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요, 시험 보고 하는데 이게 어렵다고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고 어차피 부딪혀야 될 일이고 또 자기의 실력을 쌓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요, 시험을 치시고 안 되면은 좀 상담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 문제가 70문제가 이게 그냥 문제가 아니고요. 다른 데는 보면 문제들이 막 이렇게 섞여 있죠. 지문들이 막 섞여 있어. 그러니까 5문제 풀다 보면 2문제만 풀면 5문제가 다, 나머지 3문제를 다 할 수가 있어. 섞여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문들이 따로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은 70문제인데 실제 100문제가 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엄청나게 많은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판례만 보고도 여러분들 시험장 가가지고 민법 총칙의 10문제 중에서 9문제 해결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여기서 조문이 빠져 있으니까, 조문은 나중에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 있잖아요. 문제를 좀 보면서 문제풀이를 한 번, 두 번 들어가지고 좀 암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문제부를 보고 그 다음에 유학집을 한번 봐봐. 유학집. 다시 반대로. 그러면 무슨 말인지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